자, 어떤 사람이 근로소득이 5천이 있고요. 5천이 있고 이자소득이 1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이게 누구예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야. 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어떠냐면 근로소득은 있어요. 자, 이자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자, 근로소득 있으면서 배당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회사 다니는데 연금을 받아? 그런 경우도 없죠. 연금이 어느 날 우리 이제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게 연금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연금 받는 경우도 없고, 자, 회사 다니면서 뭐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없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종합소득하면 뭐냐면 근로하고 이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5천에다가 이자 10만 원이 있는 순간 이 사람의 종합소득은 얼마인 거예요? 5천 10만 원. 자, 그럼 이 5천 10만 원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종합소득 신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종소신고를 하지 않아요. 종소신고를 하잖아요. 자, 왜 종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첫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첫 페이지 이제 그림을 봐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자부터 배당소득까지를 이렇게 합쳐서요. 합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고만 써 있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한 걸 소득세는 근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안 해요. 자, 종소에 합산을 안 해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야 세금을 과세하는 건데 합산 안 하면 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법인세 할 때 한번 다뤘었는데, 자, 여기 은행이 있어요. 자, 은행이 있는데, 자, 이 은행이 이번에 뭘 주냐면 이자를 준다고 그랬죠. 자, 이자를 100만 원을 줄 거예요. 이 갑이라는 친구한테 이자를 100만 원을 줄 건데,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100만 원을 다 주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세금은 떼서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14만 원이었다고 보죠. 나머지 세금을 뗀 나머지만 이 갑이라는 친구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뗄 거 떼고 나머지만 주세요. 그걸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원천징수라는 거를 수행한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친구의 통장에 보면 분명 어느 날 이자 수익이라는 게 86이 들어왔다고 찍혀있는데, 이 86은 세금이 차감된 후에 소득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의 이자 입장에서 보면, 자,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자 받을 때 뭐 떼고? 세금 떼고 받았죠. 이미 세금은 떼고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자나 배당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았으니까 그것만 떼고 끝내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과세해야 세부담이 더 늘어났잖아요. 아까. 소득은 합해가지고 과세할 때 세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누진세율이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이것만 떼고 끝내줄게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되고,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 이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났으니까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여전히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사람도 5천만 원이 돼서 나중에 보면 연말정산이란 것만 하면 끝나는 사람이 돼요. 자, 연말정산은 뒤에서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